자, 지금 간단하게만 시대 한번 쭉 간단하게 펼쳤고 왜 변하는지 간단하게 말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배자들은 누군지, 그렇죠? 그들이 어떤 문학을 하려고 했는지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시기만 구분해 볼 거예요, 지금은. 시기. 지금 문학사를 큰 빨래테를 쭉 한번 펼쳐서 시기 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자, 일단 여기까지를 쪼개서 여기를 원시문학이라고 이름 붙이죠. 뭐 표하고 똑같아요. 그냥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다. 뭐 시기는 뭐 앞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구석기, 신석기로 시기를 나누죠. 그래서 여기 쪼개지는, 그러니까 여기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고대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뭐 시기는 언제라고 보느냐? 그러면 역시 BC인데 한 2000년?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때까지를 원시문학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 70만 년에서 약 1만 년, 1만 년에서 약 4,000년, BC입니다, 전부. 이때를 구석기, 이때를 신석기. 그렇죠? 이때로 넘어오면 이때를 우리는 사실 청동기라고 부르죠. 시기 구분은 역사야 뭐야 한데 요걸 기반은 좀 이해하셔야 나중에 작품 설명할 때 이해가 좀 됩니다. 물론 표에는 이행기 문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워낙 시기가 짧고 조동일 선생님이 쓰신 용어예요. 그래서 뭐 그걸 굳이 또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시대는 뭐로 바뀌겠어요? 이게 구석기, 신석기, 여기는 청동기. 그럼 이제 철기로 바뀌죠. 철을 쓰는 시기. 그러면서 여기에 기점, 또 이 기점이라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바뀐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 바뀌면 문학도 바뀐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역사를 끌어오는 이유는. 그럼 요 시기를 뭐 이행기라고 넣기도 하지만 일단 뭐라고 부르면 좋다? 그렇죠? 삼국시대. 저 위 용어를 안 써도 좋아요.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이 더 좋습니다. 삼국시대 문학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겠다? 요렇게 붙이죠, 이름을. 역사에서. 삼국, 남북국. 이해되시죠? 그러면 삼국이니까 대충 역사 공부했지 않습니까? BC 약 1세기경에 나라들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세기가 되겠죠. BC 100년 그 사이에 나라들이 좀 삼국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야, 이 시간이.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요 기점을 뭘로 잡냐? 이제 기원후로 넘어가죠. 그죠? 언제로 간다? 670. 연도는 못 외워도 좋아요. 이때가 뭐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 그죠? 요 시기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 그러면 남북국이라는 건 뭡니까? 통일신라와 발해를 말하죠. 그러면 그때 문학을 말하는 거야. 다만 발해에 남은 작품이 거의 없어요. 야청 도의성 정도. 양태사의 한시, 그러니까 거의 멸절이 됐어. 완전히 멸실이 됐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조영, 우리 발해를 건국한 세력이 우리 민족인데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돌궐, 말갈.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굉장히 꽃핀 것 같긴 한데 소수였고 그게 완전히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다 사라져요. 다행이죠. 다행 아닌가요? 안 그랬다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사실 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통일신라 발해인데 우리가 문학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통일신라 문학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 그죠? 이게 통일신라 문학이야. 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문학이고 여기는 통일신라 문학일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케이? 요런 기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연도가 936년. 요거 좋아. 10세기. 고려가 전체를 다 통일한 시기. 고려가 나라를 만든 시기하고는 조금 918년에 나라를 만들지만 통일을 하니까 936년. 그래서 거기 뭐 가로쳐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된다? 이제 고려 쪼개자. 고려를 쪼개자. 고려 전기로 쪼개자. 이렇게 쪼갠다는 말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뭔가 기점이 나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배계급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문화적 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학의 모습도 다른 모습을 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가 역사 공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로 본다? 네, 무신란이라고 하는 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무신란. 그 다음에 고려 후기겠죠. 그러면 어디랑 엮여야 되니까? 조선의 건국과 엮여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은 이제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문학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표현은. 여기 뭐 이행기, 뭐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나라를 쪼개서 그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선 전기문학, 조선 후기문학.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점은 임진왜란. 이 끝부분은 기점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 말, 조선 후기와 근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현대 비평계에서도 근대 문학의 기점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대략 1800년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 그죠? 그래서 기점이 뭐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800년대) 중반, 정확하진 않아요. 1860년대 설도 있고 1894년 설도 있고, 그거 하여튼 1800년대 거의 중후반. 그러면 이게 조선 후기 문학이고, 이걸 넘어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이제 아직 여기까지가 고전 문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저기를 넘어가서 바로 그 앞지점, 네, 바로 개화기 문학이죠. 또는 애국 계몽기. 우리 근대문 이제 현대문학사 시간 할 거예요. 저 뒤는 지금은 2주 동안 요거 할 거니까. 그 특징. 이렇게 문학사를 내가 공부해야겠어. 그럼 이렇게 기점부터 한번 그리는 연습. 시대는 언제로 구분되지? 그죠? 나라가 바뀌나? 나라는 바뀌지 않는데. 나라는 바뀌지 않는데 기점이 어떤 큰 사건들이 있구나. 큰 사건들이 있구나. 이 사건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지배계급에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이 큰 변화들은 민간의 문학도 있어요. 민간의 문학도 할 거야. 그러나 상당수는 뭐예요? 지배계층들의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에 따라 경향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이 기점부터 잡아보는 게 좋겠다. 잡을 수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쪼개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기 구분은 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배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쪽은 뭐 특별히 계급이 나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청동기로 넘어오면 지배계급이 누구다? 귀족이라고 말하죠. 근데 군사라는 말이 붙었어요. 군사라는 말이. 그럼 뭐죠?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 그러면 그들의 이 당시 청동기 시대의 군사 귀족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은 뭐였을까? 이런 게 궁금해져야 돼. 뭐가 있지? 그럼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다 할 거지만 뭐가 나오죠?
지배계급이 뭘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 이렇게 가야 되죠. 지배계급들이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문. 자꾸 의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이 사람들은 뭘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을 것이다. 너무 어렵나? 너무 광범위한가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군사가 필요하다. 식량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문학으로 간다면, 더 내려가서 문학으로 간다면, 그렇죠.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부족을 복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을 복속하는 거야. 센 놈이 약한 놈을. 이렇게 커졌어. 그들의 이념이었기도 하고요. 두 가지 용도야. 두 가지 용도로 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이념이기도 했고 그들의 세계관이기도 했고 이렇게 공동체를 묶었으니까 어떤 작품이 뭐가 필요할까? 문학이 이때 나온 게 뭐다? 이게 우리가 요만했는데 막 싸워가지고 말 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만큼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너네들을 이겼잖아. 그럼 이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하기 때문에 너네를 이긴 거야. 그래 놓고는 너네도 우리를 따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야. 그런데 우리는 위대해. 우리는 원래 위대했고 내가 너희들을 함께 딱 복속시켰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위대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위대하다는 걸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그렇지.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내 아버지는 하늘 사람이야. 이 말이 최고 아닌가요? 왜? 사람들 하늘을 거기서 비도 내리고 거기서 번개도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우스의 상징이 뭐죠? 제우스 신 알죠? 그리스는 제우스 신이 시그니처가 있어. 뭐죠? 번개입니다. 번개를 들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경외스러운 광경 아닙니까? 하늘에서 뭐가 딱 치는데 그냥 나무가 빡 쪼개지고 막 하늘에서 뭔가 벌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 하늘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비도 내려주고, 그죠? 천둥도 치고. 그러니까 토르 망치. 토르 알아요? 요즘엔 좀 한물 갔나요? 저기 좀 요즘에 하여튼 좀 그죠? 요즘 DC가 좀 대세인가? 네, 하여튼 뭐 하는 거니? 그래서 뭘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는 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탕문신화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누구야, 우리의 선조는? 환인.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요, 수업을. 이유를 댈 거라고. 왜 그런지를 알면 외우지 않아도 반복하면 내 거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고요. 자, 여기로 삼국 남북국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삼국으로 넘어오면? 근데 고구려 너무 안타깝게도 고구려 백제에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얼굴은 웃으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삼국 중에 역시 작품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건 뭐다? 신라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신라로 기준을 친다면 성골, 진골 다 배웠던 거예요. 이들이 지배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역시 문학도 이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빨래대를 놓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 밑에 뭐가 붙어? 이게 당무신화가 붙는 거야. 이렇게 붙는 거죠. 이게 작품이죠. 이렇게 붙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후관계, 연결관계가 생겨. 이게 문학사를 공부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냥 시간 벌려고 뭐 그냥 대충 때우려고가 아니라 필수. 근데 이 중에 이미 여러분 뭐 요 시기부터 이미 뭐가 전래되어 온다는 거 공부했죠. 중국으로부터 한자, 일단 먼저 한자, 글자. 우리가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자가 들어오고 문자 생활을 이제 입말 생활이 있었지만 문자 생활을 물론 이제 뭐 구결이나 이도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자를 통해서 어찌됐건 이제 문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제도가 필요하죠. 법령, 제도. 이거는 유학에서 빌려온 거야. 유학.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게 필요하니까 불교를 정신적인 이념으로 삼아서. 그죠? 근데 그 중에 육두품이 한문학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점점 늘어나. 왜냐하면 거의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육두품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두품은 뭘 갖고 있었다? 불만과 서러움. 왜냐? 절대로 성골, 임금 절대 안 되고요. 진골 귀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골은 뭐야? 왕의 직계. 진골은 반계. 그러니까 육두품은 능력은 엄청나게 키워졌는데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특히 진골, 성골 귀족들이 가진 직책은 절대로 못 갖는 거야. 사다리를 걷어 사다리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자 이제 if 만약에 내가 육두품이라면 이런 생각해야 돼. 쟤는 진골 귀족인데 멍텅구리란 말이야. 그런 높은 직책을 해. 막 감사원장이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또 감사원장 자제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 감사한 원장. 그냥 새로 만들었어요. 그냥 항상 감사하고 다니는 원장님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쟤보다 엄청 뛰어나고 능력 있고 잘하는데 못해. 나는 절대 저거를. 그럼 그들이 답답함과 하소연과 불만을 갖게 되겠죠. 지식인들이죠. 이들이 문학을 했겠죠. 대표자가 누굽니까? 최치원이죠.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무슨 마음을 가졌었을까? 그런 능력자가 육두품이에요. 최치원도. 정말 거의 저거 아닙니까? 무슨 중국에 가서 중국의 SAT 1등 한 거야, 쉽게 말해. 중국에 SAT가 없죠. 미국에 있나요? 알게 뭐야, 아무렇게나. 1등 했는데도. 빈공과라고 하잖아, 우리가. 외국 자제들 데려다가 써서 1등 했는데 별 볼 일 없게 쓰였어.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신라로 돌아오죠. 신라 말이야, 거의 있었죠. 어때요? 신라는 부패해 있고 개혁 정책을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쓰이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번 맥도날드, 2번 가야산. 이렇게 많이 질문할 거예요. 나중에 헛웃음 많이 나올 거야. 웃읍시다, 우리. 좀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그렇죠? 가야산에 응거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응거해버리는 육두품도 있고 또 일부 육두품은 어디로 갑니까? 백제로 갑니다. 후백제, 견훤한테. 일부는 왕건한테 갑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줄 잘 서야 돼. 나비가 되려면. 백제로 간 육두품들은 결국 백제 멸망, 후백제 멸망과 함께 쓰러지고 왕건에게 갔던 신라의 육두품들은 그곳에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비가 된 거지. 그래서 넘어오면 이때는 이때 고려 전기 지배계층. 일단 호족, 육두품. 호족은 신라말 중앙정계에서 조금 배제된 자들이 지방에서 성곽을 쌓고 사병을 두고, 그죠? 이들이 호족들이죠.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 이들이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고 고려가 세워지면서 고려의 왕건의 협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나 진짜 문화적 역량을 이끌어냈던 사람들은 누구다? 육두품들이었다.
그들은 신라시대 때 천대받고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려로, 그러니까 왕건이 잘한 거죠. 능력자들을 뽑아서 중용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려 전기에는 뭘 시작하죠? 고려 전기, 광종 때 기역으로 시작해요. 과자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능력자를 뽑겠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후족들도 희미해지고, 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고려도, 그리고 육두품도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뭔가 문화적 역할을 하지만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육두품이 없어졌으니까 신분이. 그러면서 뭘 통해 나온다? 과거제를 통해서 능력자들이 등장시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이렇게 신라시대 때는, 통일신라시대 때는 올라갈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새로 나오면서 뭔가 신선한 어떤,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내 거 안 내놓고 싶어. 더 갖고 싶어. 그 인간의 욕망이 역사 속에,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뭐다? 문학은, 자, 한마디로 하면 문학을 정의해야 된다. 문학은 뭐다?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들의 지향.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했던 모습들이 어때요? 내가 올라가고 쟤도 올라오고 내가 애 끌어주다 보면 뭐가 생겨?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재벌 할 때 그 벌기족들이 생기죠. 이제 자기 가문, 나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능력과 관계없이 패밀리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못 들어와. 줄을 못하면 못 들어와. 이걸 문벌이라고 부르죠. 역시 이들이 문학적인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다고.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가 와야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름이 나왔네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전부 이유를 알아야 돼, 이렇게. 알겠죠? 무신들의 불만이 역시 머리 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고려 전기 말에 누가 있습니까? 김부식이라는 이름, 삼국사기. 문벌 귀족이죠. 그 아들이 이름이 김돈중이야. 어느 정도로 싸가지가 없었냐면 아주 젊은 놈이었는데 아버지 빽 믿고, 이 문벌 귀족들 빽 믿고, 이 무신들 중에는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쉽게 말하면 3스타, 4스타. 머리가 노장군들이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십 년간 해서 나이가 막 60대, 70대 이런 사람도 이제 대장군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젊은 문신 하나에 비해서도 낮아, 계급이. 그러니까 젊은 문신들이 파티하고 있으면 지켜야 돼. 자존심 상하죠. 상하지. 그럼 이제 밑에서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심지어는 어떤 일가 벌어진다? 김돈중이가 술을 취해가지고 씨바스리갈 한 병 먹고 이거 저기 라이터 없었지 그때는. 토치 뭐 이런 거로 이 대장군, 노장군이 서 지키고 있는데 수염을 계속 낄낄거리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장군하고 좀 등치 좋은 문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잖아? 씨름 같은 걸 시켜. 해봐. 그럼 이제 장군이 넘어지잖아? 그럼 가서 뺨때기 때리고 발로 차고 조롱하고. 또 어때 와서? 죽일까요? 아니다. 근데 정말 폭발한 이유가 뭘까? 폭발을 했어. 이런 조롱, 무시, 하대는 견뎠으나 뭘 못 견뎠다? 군인 월급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참 큽니다. 쌀을 배급해야 되는데 결을 반을 섞어서 줘. 돌을 반을 섞어서 줘. 딱 풀어보니까 어때? 쉽게 말하면 월급 한다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있잖아. 뭐 여러분 잘 이제 부모님들 월급 들어오면 띵동 다 빼가. 이거 어때? 죽이자. 야, 쓸어버려. 문신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진 놈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게 무신의 난이죠. 그러나 진짜 다 죽은 건 아니야. 진짜 라인들만, 그 가문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혁명이 일어나고 제거가 되니까 고려 왕은 없애진 않았어요. 다 배웠잖아. 그런 이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긴 했으나 왕은 이 허수아비 왕들을, 왕치성을 가진 왕들을 계속 세웠고요. 그런데 뭐가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있는 애들을 쓸어버렸잖아. 고위 직책, 그걸 땅 가지는. 그러니까 누가 채워야 되죠. 근데 거기를 문신만으로 다 안 채워져. 그리고 이들도 나라를 어찌됐건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야? 역시 문신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디서 데려올까? 기존 논도는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과거에는 급제했으나 라인이 없이 지방에 한미하게 지내던,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동장, 우리 삼촌 동장인데 지금 그거 아니고요. 그냥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어때요? 필요하니까 불러 올리죠. 그때 올라왔던 대표적인 사람, 문학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대주몽의 서사시를 쓴 사람. 진짜 서사시라면 그게 진짜 서사시예요. 이규보가 그런 케이스야.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분이 째지죠. 그렇잖아. 한 명인데 있다가 올라와서 높은 직책을 맡기고 막 나중에 지공거까지 맡긴다. 지공거라는 뭐냐? 과거를 관장하는 자리를 맡긴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이름과 섞어서 책을 냈어. 그게 뭐다? 동국, 우리나라. 이규보. 상국, 이게 상국이란 말이 바로 지공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 책 이름 자체에 나는 동국의 이상국집, 그게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문집을 써서 낼 정도로. 반면에 경원 이씨 가문으로 잘 나가던 문벌 귀족인데 다 무신에 의해서 제거됐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 도망쳤었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전 문벌 귀족 시대 후예야, 후예. 일어나서 다 본인 죽지는 않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벼슬을 하기도 해. 그런데 불만스러운 거야. 너무 불만스러운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진짜 잘 나가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내가 이런 놈의 무신놈 일어나서 도망쳐 다녔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벼슬을 하지만 그런 어떤 억울함과 뭐 있어. 어떤 마음이. 그 대표자가 누구야? 이인로라는 분이에요. 이게 고려시대 무신난 때 딱 알아야 할 두 개 유명한 분이에요. 말뚝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뚝만. 나중에 그 두 분의 대결이 뭔지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각각 추구했던 이상이 무엇이고 또 중요한 건 추구했던 문학론이 있어요, 둘이.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추구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노란 표시를 썼어요. 요 때를 우리가 고려 말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를 노란 선으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약입니다. 1170년부터 무신난 이후부터 1270년까지 100년, 약 100년입니다. 약 한 80년인데 대략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는 1250년 정도예요. 네, 100년. 요때 요 점점점점을 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라가 바뀌어서 변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변화가 예비되고 있었어. 이유가 뭘까? 세계의 정세가 바뀌었어요. 세계의 정세가 어떠했을까? 우리 주변, 바로 중국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바로 원나라죠.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징기스칸 원나라. 그런데 원나라가 요때 생긴단 말이야. 요때까지야. 근데 이때 원나라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게 변화의 양상이야. 그때 누가 등장해? 공민왕이 등장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신돈. 개혁정치.
자, 그러면 1170년부터 1270년까지 하여튼 요 끝까지 여기에 지배 세력은 무신이지만 무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원 세력, 원나라의 그런 세력들이 생기겠죠?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족벌이 만들어지는 거야, 족벌. 여기까지 있어요, 권문세족은. 근데 이때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학, 새로운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신흥사대부다. 이들은 뭐로 무장했다? 이념을 유학으로 무장했다. 그 중에서도 뭐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빼놓고는 작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그 맞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열려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대결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여기는 또 이들이 또 분화되죠. 뭐로 분화된다? 일단은 그 전에 혁명을 해야 한다. 아니다. 기존의 걸 지켜야 한다. 이게 분화된단 말이야, 고려 말에.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들은 어떻게 된다? 낙향하고 떠나죠. 일부는. 그리고 혁명파, 정도전을 위주로 한 혁명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이 혁명파가 또 꼭 혁명파는 아니지만 둘로 갈립니다. 뭐로? 이게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이 혁명파가 훈구는 꼭 혁명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세조 때 왕위 찬탈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훈구가 되고 공훈을 가진 사람. 공훈을 가진 구파라는 뜻이에요. 훈구파라는 건. 그 다음에 온건파 중에 낙향했던 사람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들이 사림으로 바뀌죠. 그래서 계속 훈구와 사림이 다투죠. 훈구가 사림을 계속 죽여. 그걸 뭐다? 네 번의 선비사화가 일어나는 거야. 연산군 때, 그죠? 중종 때, 그죠? 명종 때, 을사사화. 자, 일어나고 임진왜란 노량. 봤어요? 하여튼. 이제 사림의 시대야. 끝나. 훈구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사림의 시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분화가 되죠. 동인, 서인, 북인, 남인. 그렇게 나뉘어 있다가 결국은 누가 그 주도권을 다 잡는다? 서인 중에 노론. 이런 게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네. 왜? 그런데 이게 문학하고 연결해. 문학론하고도 연결되고 작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교조적 성리학자라고 불러요. 교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사문난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말에서 한마디라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다 적이야, 적. 이게 문학에도 그렇게 반영돼요. 그러니까 힘겹게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또 다른 문학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대표자가 누구냐? 일찍 시작한 거라면 조선시대 김시습. 이름 들어 다 작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사상과 작품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로? 이름 너무 잘한다니까. 광해군 때 허균으로. 다 문학작, 다 그런 작품들을 써요. 우리는 홍길동전만 알고 있지만 한분 단편 소설도 많이 씁니다. 허균이. 그러면서 성리학이 유학이에요. 유학의 다른 이름이 성리학이야. 그런데 왜 유학을 성리학처럼만 해석해?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잖아. 공자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 해서 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이것도 유학인데 왕양명이 해석했던 왕양명이 성리학은 주의가 집대성하고요. 주자라고.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말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분이 공자의 말씀을 재해석한 거야. 현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다 문학론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작품도 공부해야 되지만. 서학, 천주학이 들어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는 거야. 문학적으로 또. 더 하여튼 이런 이론들도 후에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만 시대 한번 쭉 간단하게 펼쳤고 왜 변하는지 간단하게 말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지배자들은 누군지. 그렇죠? 그들이 어떤 문학을 하려고 했는지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하나씩 이제 하나씩 쪼개서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였고 왜 이런 어떤 작품이 있었고 왜 그런 작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흐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